오재원의 타구 오중간. 우아한 품격을 선보이지만 반대로 강력한 심장을 품었고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배기음을 가진 귀가 호강하는 자동차. 오늘의 브랜드는 바로 마세라티입니다. 브랜드 탄생 이후 1957년까지 23번의 챔피언십, 32번의 F1 그랑프리에서 500여 회의 우승을 차지하며 모터스포츠에 뿌리 깊은 열정을 가진 브랜드. 한 세기가 넘는 헤리티지와 가치는 아름다운 이 배기음에 담겨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 배기음은 마세라티 엔진 사운드 디자이너와 튜닝 전문가, 피아니스트, 작곡가가 모여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로 유명하죠. 일본에 위치한 사운드 디자인 라보 합동회사와 주오대학 음향시스템 연구실은 마세라티 배기음의 매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이 프로젝트에서 콰트로포르테의 배기음을 들은 피실험자들은 전설적인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선율을 들었을 때와 유사한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음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한 마세라티. 이 브랜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는 로돌포 마세라티가 있었습니다. 로돌포 마세라티는 철도 분야 종사자였고 그의 아내인 카롤리나 루시 사이에는 7명의 아이들이 있었죠. 이 중 장남이었던 까를로 마세라티는 겨우 17세의 나이에 단일 실린더 엔진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엔진을 만들어낸 그 해에 피아트의 테스트 파일럿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후 이소타 프라스키니에 근무하면서 동생인 알피에리 마세라티를 데려와 자동차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시켰으며, 이후 1908년 알피에리 마세라티는 그랑프리에도 참가해 14위의 성적을 얻게 되죠. 아버지의 공학적인 감각을 물려받아서인지 다른 형제들도 엔지니어링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으며 1914년 12월 1일 7명의 아이들 중 알피에리를 포함한 5형제는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의 오피치네 마세라티 알피에리라는 자동차 정비소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리고 알피에리와 동생인 에르네스토는 복무를 위해 군대에 입대하게 되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 기간 동안 군용 항공기를 위한 특수 점화 플러그를 만들어 공급하며 기술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형제는 이탈리아 내 자동차 메이커였던 디아토를 위해 경주용 자동차를 주문 제작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꾸려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디아토는 더 이상 경주용 자동차를 내놓지 않게 되었고, 형제들은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자체 브랜드인 마세라티를 만들게 되죠. 형제 중 유일하게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예술가로 활동했던 다섯째 마리오는 마세라티의 로고를 맡게 됩니다. 마리오 마세라티는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볼로냐 마조레 광장의 넵튠 분수에서 영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가진 삼지창이었죠. 힘과 활력을 상징하던 포세이돈의 삼지창은 마세라티 형제들이 만들어내게 될 강력한 스포츠카의 안성맞춤이었고, 이후 마세라티 자동차의 전면에는 삼지창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볼로냐시의 배너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채택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마세라티의 컬러로 남아있습니다. 1926년에는 마세라티 로고를 단 첫 번째 경주용 자동차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티포 26입니다.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개최된 타르가 플로리오라는 경주 대회에 1500cc 클래스 2 부문에 출전해 데뷔와 동시에 우승을 거머쥐었고, 이때 드라이버는 레이스 경험을 가지고 있던 알피에리 마세라티였죠. 우승과 동시에 마세라티의 삼지창 로고는 빠르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1929년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마리오 움베르토 보르자키니가 16기통 엔진을 장착한 마세라티 티포 V4 모델을 타고 시속 246.069km의 최고 속도로 10km의 거리를 주행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마세라티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이 신기록은 무려 8년이 지난 1937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932년 마세라티 형제들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전에 심각한 사고를 당했던 알피에리 마세라티가 결국 44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입니다. 동시에 마세라티 가족과 회사는 재정위기에 빠지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아있던 빈도와 에르네스토가 회사를 운영하며 차기작이었던 T4 V5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계속해서 브랜드를 알려갑니다. 1933년에는 전설적인 드라이버 타치오 누볼라리가 페라리를 떠나 마세라티를 위해 핸들을 잡게 되었고, 마세라티 8CM을 타고 벨기에 그랑프리를 비롯한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마세라티였지만 재정난이라는 꼬리표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의 지원을 받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토 유니언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마세라티 형제는 1937년 이탈리아 사업가인 아돌포 오르시에게 회사를 매각하였고, 본사는 몰로냐에서
지역에서 페라리가 위치한 모데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는 레이스카를 만들지 못하고 역시나 항공기 부품들을 생산하면서 시간이 흘렀으며, 전쟁이 끝난 후인 1946년에는 마세라티 브랜드의 최초 GT카인 A6라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냅니다. 이른 나이에 작고하신 RPL을 뜻하는 A와 6기통을 뜻하는 6을 더해 A6라 명명되었죠. 1948년 토리노 모터쇼에서는 앞서 말한 A6 컨셉을 기반으로 자동차 디자인계의 전설의 레전드 피닌파리나와의 협력을 통해 매끈한 유선형 디자인을 가진 A6 1500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 차는 2+2 시트의 패스트백 형태이며 팬더에 위치한 3개의 에어벤트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마세라티의 전통이 되었죠. 1954년 마세라티는 250F 모델로 F1에 데뷔했으며, F1의 전설적 인물이었던 후안 마누엘 판지오는 마세라티의 250F를 타고 아르헨티나 및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후 판지오와 영국의 레전설 스털링 모스는 마세라티에게 8번의 우승을 선물하게 되죠. 같은 이탈리아 모데나 지역의 라이벌이었던 페라리와 함께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던 마세라티였지만 1957년 또다시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와 모터스포츠 부문에서 철수를 예고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일반인을 위한 자동차에 집중하게 되죠. 이후 3500 GT라 명명된 모델이 제네바 모터쇼에 공개되었고, 이 차의 수요는 생산 공장을 증축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3.5L 6기통 엔진에 235마력의 힘을 가진 이 차는 최고속도 시속 240km를 기록하죠. 우아한 스타일로 인해 백색 부인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으며, 이러한 구광을 위해 8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금과 귀한 우드 장식으로 마감된 특별 버전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모터스포츠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긴 했지만 마세라티의 엔지니어였던 지올리오 알피에리는 T460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약 200개의 소형 섹션 튜브로 스페이스 프레임을 만들고 삼각형 구조로 정렬한 다음 가장 높은 하중이 걸리는 부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갔고, 그 결과 아주 견고하고 가벼운 구조물이 탄생했습니다. 형상 덕분에 버드케이지라는 별칭도 가지게 되었죠. 또한 이 차의 엔진은 45도 기울어져 있어 본인 라인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고, 무게중심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탈리아 국내 레이스에서 2리터 배기량을 가진 T460은 성공을 거두었으며, 향후 세계 규정에 맞게 3리터 배기량을 가진 T461도 공개됩니다. 무게 측면에서 페라리, 에스턴 마틴, 제규어에 비해 상당히 우위에 있었고, 핸들링이 아주 우수한 차량으로 이름을 날렸죠. 이 차량은 뉴르부르그링을 1000km 달리는 경주에 출전해 2번의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1963년 경주용 엔진을 세단에 장착한 최초의 쿼트로포르테 모델이 토리노 모터쇼에서 공개되었고, 이는 당시 가장 빠른 세단이었으며 2시트 GT카 미스트랄이라는 모델도 공개되었는데, 이는 마세라티의 독특한 네이밍 룰인 바람의 이름을 사용한 최초 모델이었습니다. 미스트랄은 남부 프랑스의 차가운 북풍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디자인은 살짝 포르쉐와 비슷해 보이는데 3.5L, 3.7L, 4.0L 배기량을 가지며 4.0L 엔진은 최대 265마력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1967년에는 전설적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걸작 기블리가 탄생하였는데, 리비아 사막의 뜨거운 남서풍을 의미하는 이름이며 4.7L 드라이 선프 방식 8기통 엔진을 장착하였고, 5단 수동 변속기 또는 3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 310마력의 힘을 냈습니다. 팝업식 헤드램프, 상어 같은 노즈와 엣지가 살아있는 패스트백 디자인이었으며, 실내 디자인 또한 지금 봐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룩을 가지고 있었죠. 100대만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인기가 어마어마한 탓에 총 400대까지 생산 목표를 늘렸고, 결과적으로는 스파이더와 쿠페 모델을 합쳐 총 1295대가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에 마세라티는 시트로엔과 한가족이 되었다가 70년대 중후반에 이탈리아 사업가인 알레한드로 드 토마소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마세라티와 오르시 가문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1971년에는 주지아로가 다시 한번 걸작을 내놓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보라입니다. 67년 기블리의 전통을 유지하지만 좀 더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했고, 4.7L와 4.9L 두 버전으로 나뉘는 강력한 V8 엔진은 최대 320마력이라는 힘을 자랑했죠. 1년 뒤 보라에 이어 메락이라는 모델도 등장하게 되는데, 역시 주지아로의 손을 거친 작품이며 보라와 아주 유사하지만 3.0L V6 엔진을 장착해 더 컴팩트한 파워트레인으로 인해 캐빈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세라티는 동시에 부메랑이라는 컨셉도 내놓는데요. 부메랑은 자동차 디자인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굉장히 대담하고 예리하게 깎여나간 각도가 인상적이었고, 공기역학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컨셉이었습니다. 이후 아우디, 폭스바겐, 란치아, 드로리안까지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기업들이 이 차의 디자인을 참고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마세라티의 컨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급진적인 탓에 비판을 많이 받은 컨셉이었다고도 하네요. 1981년 바이토보 혹은 이탈리아어로 비트루보라는 자동차가 공개되었으며, V6 엔진에 이름에서처럼 2개의 터보가 장착되었죠.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약 37,000대, 고급 차량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가 팔렸습니다만 타임지가 선정한 역대 최악의 자동차 50대의 이름을 올릴 만큼 조악한
품질과 불량 사례는 마세라티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했죠. 유명한 탑기어 진행자 제레미 클락스는 이 차를 고철 쓰레기통에 던져놓기 직전의 차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시간이 흘러 1993년 생각지 못했던 두 회사가 한 지붕 아래 새 삶을 시작합니다. 마세라티가 속했던 이탈리아 드 토마소의 재정난으로 피아트에 인수되면서 당시 피아트 산하 자회사이자 모터스포츠에서 앙숙이었던 페라리와 한솥밥을 먹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페라리가 마세라티의 엔진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에는 3200 GT라는 주지아로의 새로운 작품이 파리 모터쇼를 통해 공개되었고, 이전 플래그십 GT카였던 샤마를 대체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훨씬 둥글둥글해진 새로운 매력을 선사해 주었고, 이름에서처럼 3.2L 트윈 터보가 장착된 엔진이 사용되었으며 4단 비트라 자동 변속기와 6단 게트락 수동 변속기가 조합되었습니다. 전세계 양산차 중 최초의 LED 방식 테일램프가 장착된 것이 특징이었으며, 실내에서는 고급 시계 메이커인 예거 르클루트가 계기판과 센터 페시아 시계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죠. 당시 마세라티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1994년 대우 자동차와 주지아로의 협업으로 나온 비크란이라는 컨셉에서도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1998년 레간자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물론 같은 디자이너의 손을 거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총 4795대가 생산되었으며, 향후 2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마세라티 4200 GT, 정식 명칭 마세라티 쿠페로 대체됩니다. 마세라티 쿠페는 페라리에서 공급한 F316 엔진을 탑재하였으며, 스파이더 모델은 마세라티가 12년간 공백 끝에 다시 미국으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죠. 2003년에는 마세라티 쿠페의 디자인 언어를 이어가는 플래그십 세단 5세대 쿼트로 포르테가 공개되었으며, 역시나 페라리의 드라이 선프 방식을 채택한 F316 엔진을 장착했고, 이탈리아 디자인 전문기업 피닌파리나가 마세라티 A6 1500을 내놓은 지 50년 만에 새롭게 디자인한 작품이죠. 2004년에는 슈퍼카이자 엔초 페라리의 형제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MC12입니다. 6L V6 엔진을 탑재했으며 최고 출력 630마력에 시속 330km까지 도달 가능하고 가격은 13억 원에 육박했죠. 사실 이 차는 피아 GT 출전을 위해 만든 차량이며, 양산 모델이어야 한다는 피아 GT 규정상 일정 수량 생산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50대만 생산된 스페셜 차량입니다. 외관은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담당했으며 독특한 스포일러가 특징이었죠. 이후 피아 GT에 출전해 GT1 클래스에서 선전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드라이버 및 팀 챔피언을 석권하였죠. 2007년 피닌파리나의 새로운 디자인이 담긴 GT카 그란투리스모가 공개되었고, 이 차는 V8 4.2L 엔진을 장착했으며 극한의 경주에 치중한 스포츠카가 아닌 GT카라는 핑계로 드라이 선프 방식이 아닌 일반 자동차에 사용되는 웻 선프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ZF의 6단 자동 변속기를 가졌습니다. 2013년에는 기블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날렵하고 아름다운 쿠페였던 1세대, 완전히 각진 2세대 기블리와는 또 전혀 다른 중형 세단으로 탄생되었고, 기존의 마세라티 판매 전략과는 다르게 엔트리급의 위치를 차지하며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를 가졌죠. 원가 절감이 이루어진 만큼 피아트 산하 크라이슬러와 플랫폼 및 부품을 공유하였고, 특히 2세대 300C와 유사한 실내를 가졌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마세라티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장점이 별로 없다는 혹평까지 있었죠. 기어 셀렉터로 인해 CD가 정방향으로 안 들어간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또한 가솔린 모델의 무게 문제와 공력 성능, 타겟 고객층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진정한 마세라티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마세라티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준 모델임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기블리는 2024년을 기점으로 단종이 예고되었으며 지금보다 더 작은 크기의 전동화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에는 마세라티 100주년 기념 GT 컨셉이 공개되었는데, 이른 나이에 작고한 RPL이 마세라티를 위해 RPL이라 이름 붙여진 차량이었습니다. 2016년 양산 예정이었으나 세계적인 추세로 SUV가 우선순위로 떠오른 탓에 마세라티는 RPL의 양산을 미루고 SUV에 집중하게 되죠. 그 결과 나온 모델이 바로 2016년 공개된 마세라티 최초의 SUV 르반떼입니다. 컨셉이었던 쿠뱅을 베이스로 한 모델이며 기블리의 플랫폼을 공유하고 사륜구동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 11월부터 도입되었고, 이후 GTS 모델과 590마력의 힘을 내는 V8 엔진이 탑재된 트로페어 모델도 추가로 출시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FCA 산하 지프와 부품을 공유하기에 버튼 스위치류와 같은 부품이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와 같아서 또 한 번 비판을 받았죠. 저에게는 앞은 참 멋진데 뒤는 갸우뚱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기억됩니다. 시간이 흘러 마세라티의 두 번째 SUV인 그리칼레가 공개되었고, 이 차는 포르쉐 마칸에 대응하는 중형 SUV였죠. 그리칼레는 지중해에서 부는 북동풍이라는 이름이며 알파 로메오 스텔비오의 형제차입니다. 드디어 구식이었던 기블리와 르반떼의 실내 디자인에서 벗어나 미래적인 대시보드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칼레와 함께 새로운 미드십 슈퍼카를 공개하는데 마세라티 MC20이 바로 그것입니다. 페라리에서 공급받던 엔진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새로운 넵튜노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포뮬러1에 사용된 터뷸런트 제트 이그니션을 양산
국산차에 최초 적용했습니다. 실린더의 사방으로 뿜어져 나간 화염으로 인해 바깥에서부터 연소가 시작되며 연소가 종래에 비해 훨씬 균일하고 잔류물도 작아지는 장점이 있어 연료 효율과 노킹에서 이점을 얻는다고 하네요. 엔진 배기량 1리터당 210마력이라는 무시무시한 힘을 낼 수 있고 V6 3리터라는 슈퍼카 치고는 낮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최대 토크는 77.4kgps로 4리터 V8 엔진에 가깝다고 합니다. 버터플라이 도어를 포함해 MC1D에서 이어져오는 디자인 큐가 잘 녹아든 디자인이며 여기에 트레이드마크인 삼지창을 잘도 박아놓았습니다. 또한 하드탑 컨버터블 모델인 첼로도 공개되었죠. 이처럼 수면알이 감춰져 있던 레이싱 DNA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마세라티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불미스러운 일에 자주 엮이며 정비센터에서는 쇠파이프를 휘두르다 고객의 차를 망가뜨리고 이에 대해 매우 아마추어스러운 대응을 보여주는 등 마세라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은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순식간에 깎아먹는 사건들도 꽤 많이 겪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거쳐오며 새겨진 레이싱 DNA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세라티는 향후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한 그란투리스모의 후속 차량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탈리아어로 천둥을 의미하는 폴고레를 이름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향후 그리칼레, 리반떼, 콰트로포르테 MC20 등 모든 모델의 전동화 라인업을 추가해 2030년에는 전기차 브랜드로 완전히 전환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배기음만 남은 자동차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1914년부터 시작된 마세라티만의 아이덴티티를 전동화 시대에도 확고히 해주길 바라며 마세라티의 멋진 광고 영상을 마지막으로 본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